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베트남에 불고 있는 박항서 열풍 엄청납니다. 베트남 국민에게 자부심을 줬고 더 큰 꿈을 꾸게 한 덕분이죠. 우리는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왠지 부럽다는 생각 지금 드는 건 왜일까요?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청년 농부 게임기 사는 데 쓰인 취업 지원금. 어떻게 된 걸까요? 취업 지원금이 왜 게임기를 사는데? 구멍난 일자리 예산이다. 올해 일자리 23조 원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일자리 한 개당 2억이 들었네요. 하나 만드는데 2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방만한 운영에 세금이 줄줄 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으로 갑니다. 선거제 개편 합의한 여야 주말 동안 어렵게 합의했는데 문제는요. 디테일 싸움이 남았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남아있군요.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로 공이 넘겨졌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 놓고 제각각 생각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의원 정수, 의원 숫자 늘리는 문제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한국의 이미지를 확 바꿨다. 베트남에 불고 있는 박항서 열풍 동시에 한국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스즈키컵 우승으로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인자하고 겸손한 모습이 국부 호찌민 이미지와 닮았다. 젊은이들 박 감독의 소프트 리더십에 열광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 김상균 전 제도위원장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 밝혔습니다. 재정 안정 방안은 없고 대책만 내놓은 거 이거 폭탄 돌리기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윤기찬 변호사, 배정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났습니다.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영웅 박항서 그리고 선거제도 동상이몽, 청와대 특감반원 논란, 그리고 의인에게 영주권. 자, 아침을 여는 키워드에 앞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고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논란인 청와대 특감반원 문제 저희가 방송 중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문 브리핑 1시간 동안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제 문제인데요. 먼저 한국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의원 확대 규모는 석패율제 도입은 선거제 이제 디테일 전쟁 남았다. 주말 동안에 어렵게 합의가 됐는데요. 이런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내용도 보겠습니다. 정동영 예산 20%,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 거죠. 20% 줄이고 의원을 20%를 늘려야 한다. 그럼 지금 300명인데요. 360명이 되는 건가요? 거대 양당은 그러나 자칫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하면 지역구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로 구제 가능한데 이 부분은 소수 정당이 관심이 많으나 거대 정당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최영선 논설위원님. 주말 동안에 큰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선거제 개편에 일단 여야 5개 정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부분 아닙니까? 원칙적 합의만 한 거예요. 잘 될까요?
많은 또 난항이 있겠죠. 저도 일단 예. 5개 정당이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 예. 합의 소식에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손학규 대표라든지 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 중이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일단 쇼를 한 게 아닌가 싶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합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예.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가 높은 거는 알고 있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일정 정도 의원 수를 늘리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예. 처음 등장했을 때 의원 수가 200명이었습니다. 인구 2천만 명일 때 200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예.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뭐 무조건 늘리자는 뜻은 아니고 예. 저는 예산을 동결한다든지 보좌관 숫자를 줄인다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무소 이사장님. 네. 여야 5개 정당의 합의 부분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 증언 문제에 대해서 10% 이내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고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합의안을 내밀었을 때 국민들 동의할까요? 자, 이 문제는 예.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예. 설명들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어. 국회의원 증언이냐, 예. 유지냐, 예.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더 줄여라라고 또 그렇죠. 그런 목소리 많은 있습니다. 댓글들이 올라오고 그러한 예. 댓글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왜 줄여야 되는지, 왜 유지해야 되는지, 왜 증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방금 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회에 2천만 명에 200명, 예. 지금 5천만 명에 300명은 적지 않냐. 예. 그리고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 한 명이 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예. 수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예.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와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전문가들, 어떤 지역 대표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예. 상당 부분 정언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단식 시비를 예. 풀면서 정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단식을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사실상 여야 5당이 예. 정언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예. 정언 문제에 주저하면 예. 사실상 이 합의 6개 안은 사실상 힘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두 분께 증언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질문 드렸는데 네. 일단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설득 과정은 꽤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하루 만에 딴소리. 늘 예상됐었는데 또 딴소리가 나오나 봅니다. 어떤 딴소리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합의문엔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좀 논의하자. 근데 내용상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이었고요. 1월에 합의안을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연동형 도입 뜻 아니다. 선긋기. 그리고 내년 1월 선거제도 공방 2라운드 재연 우려된다. 과연 1월 달에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의문이다.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윤기찬 변호사. 이 합의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로 다른 주장 같아요. 심상정 제도개혁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과 한국당 입장이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심을 갖고 이런 합의를 했는지는 그건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실제 합의 발표문이나 경위 등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를 논의하자라는 어떤 그런 합의였고요. 그래서 반드시 연동형을 도입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합의하자라는 거는 연동형을 논의하지만 연동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이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하자라는 게 가장 큰 거였고 이제 만료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적 합의도 아직 되지도 않았거든요.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라고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지금 합의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자. 근데 이 부분 갖고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비례대표 의원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을 마치 정당의 그 지지 기반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로 또 논의가 된단 말이죠. 이런 이 제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취지가 달라요.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정당 명부로 할 것인가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비례대표 의원을 현재처럼 정당이 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 개인한테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열려있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야3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로 합의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취지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배종호 교수님 1월 달에 여야가 합의문을 통해서 1월 달에 합의 처리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분위기 봐서 그 약속 지금 채 2달도 안 남았거든요. 이거 될까요? 합의가? 합의가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한 달 안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합의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유는 여야 각 정당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군소정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100%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100%라 하면은 정당 득표율 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소극적이었는데 여론에 등 떠밀려 가지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에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누니까 100%는 아니지만 전국을 6개로 쪼개서 그 안에서만 연동형을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비례성은 강화되지만 100% 강화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렇지만 또 한국당은 굉장히 소극적 내지는 또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안에 어떤 결론을 끌어낼 것인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어차피 결론은 3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비례대표제 숫자를 확대하는 방법,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민심이 왜곡이 돼서 정치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는 합의를 끌어내야지 국민들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현재 선거법이 된 지. 그래서 장기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야 모두 좀 앞장서서 국민의 여론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에 합의를 한 거는요. 여론도 좋지 않고 그리고 손학규 대표 등이 단식을 오래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합의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제도 그대로 두는 게 거대 정당들은 유리하고 지금 제도를 연동형이든 어쩌든 바꿔야 유리해지는 게 3당의 입장이라서 이게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합의 과정에서 주목받은 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양구석 이사장님. 손학규 대표 거의 열흘 가까이 단식을 했고요. 그 효과일까요? 일단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의 존재감이 이번에 부각됐다고 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또 의미가 있을까요? 뭐 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 단식 과정에서 초대형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손학규 징크스. 손학규 징크스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의미고요. 징크스를 깼네요, 그럼. 그 징크스를 깨므로써 손학규 대표가 고스란히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의제를 지난 열흘 동안 계속 전국의 중심에 갖다 놓고 태풍의 눈으로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은 손학규 대표의 존재감을 확연히 보여주는 그 상황이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단식 투쟁, 그다음에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난 14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어제 그제 이제 청와대 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황선관위 안을 예.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논의를 한다라면 예.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끌어내면서 사실상 이 합의문이 성사가 됐는데요. 어쨌든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소수 야당 군소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예. 이 두 대표가 오롯이 전국의 중심이고 핵으로 등장한 의미 있는 정치투쟁으로 그리고 성과 있는 정치투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소수 야당의 존재감을 확연히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손학규 징크스를 깼다는 최소한 그 징크스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존재감은 확실히 이번에 있었다. 이런 분석이 되겠네요.